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즈도 유메 작가의 깊은 여운이 남는 이야기, 나와 그녀의 왼손을 시작합니다. 이별과 연결, 그리고 우리가 남긴 흔적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3곡, 전주곡. 브람스라는 작곡가, 알아? 사장님이 카운터 너머로 물어왔다. 들어본 적은 있는 이름이라서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흐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슈만은? 들어본 적 있어요. 정확히는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읽은 적이 있다. 대학 수업 때 공부한 세계사 중 문화사에서도 살짝 나왔다. 클라라 슈만은 어때? 설마 부인까지 알지는 못할걸? 이분도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이시긴 한데. 처음 들어봤어요. 내게 음악적 지식이 없는 점을 놀리려고 이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일단 쭉 질문을 내게 던지고 나자 사장님은 진지하기 그지없는 얼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바흐가 만든 곡 중에 샤콘느라는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이 있는데 말이지. 클라라 슈만이 오른손을 다쳐서 일시적으로 피아노를 양손으로 칠 수 없게 되었을 때 브람스가 이 곡을 왼손 피아노용으로 편곡해 주었거든. 그때 브람스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거야. 브람스는 이렇게 말했어. 샤콘느는 본래 바이올린 하나로 연주하는 곡의 형식이기에 왼손 하나만 사용해 연주하는 것이 오히려 곡의 본질에 다가가게 해주었다. 라고. 양손 피아노파는 옛날부터 연주해 오던 작품이지만 왼손으로만 치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위대한 작곡가가 인정한 거지. 사장님이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피아노를 치는 사야코 쪽을 바라본다. 지금 왼손 손가락을 경쾌하게 움직이며 사야코가 즐겁게 연주하고 있는 곡은 나 같은 문외한도 알고 있을 정도로 몇 년 전 크게 유행한 아이돌 노래의 멜로디였다. 새끼손가락으로 두들기는 통통 튀는 것 같은 베이스음 위에 엄지나 검지로 울리는 주선율을 화려하게 덮으며 3명밖에 없는 카페를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가 싶은 게 사야코에게는 곡의 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는 힘이 있어.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제대로 챙기고 있지. 그래서 음을 조금 적게 어레인지 하더라도 스케일이 작아지지 않고 곡의 인상도 바뀌지 않아. 사흘 전 소요다의 역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사야코가 전하고자 했던 말을 떠올린다. 한 손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본질이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다. 사야코가 설명했었다. 어쩌면 그 사실은 자기 스스로 실감했다기보다는 사장님이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느끼게 된 걸지도 모른다. 사야코가 이만큼이나 피아노를 잘 치게 될 때까지는 이 사장님이라는 분의 영향이 상당히 컸으리라. 그런 재능은 아주 중요하거든. 콩쿠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피아노의 연주를 평가할 때는 크게 2가지 평가 축으로 나누어서 봐. 첫 번째는 테크닉, 두 번째는 음악성. 사장님은 내 눈앞으로 손을 내밀고 손가락을 2개 펼쳤다. 테크닉은 세세한 음표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치는가, 화음을 이해하고 음악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즉 피아니스트로서 갖추어야 마땅한 기술을 말하지. 음악성은 그 곡의 주관적인 해석. 클래식 곡이라면 그 작곡가가 살았던 배경이나 곡에 담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음악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뭐랄까, 어려워 보이네요. 그냥 잘 친다고 다가 아니라서 음악의 세계가 어려운 거야. 그 점에 있어서 사야코는 테크닉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음악성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나지. 예를 들면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은 대중음악곡 같으면 가수 각각의 목소리나 가사까지 같이 들리는 기분이 들 정도거든. 안 그래? 듣고 보니 정말 그렇다. 사야코가 지금 치고 있는 5인조 아이돌 그룹의 노래에는 본래 각 멤버마다 솔로 파트가 있다. 조금 허스키한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 뚜렷하게 툭 튀어나온 것 같은 목소리, 감정이 풍부한 목소리, 그런 세세한 차이까지 사야코는 충실히 구분해서 연주하고 있었다. 5명이 함께 부르는 후렴구 파트 직전 한 소절에서부터는 음이 한층 더 크고 두터워져서 드라마틱하게 분위기를 고조시키기까지 했다. 마치 사야코 자신이 곡 안에 들어가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선보이는 것만 같다. 아까워 죽겠다니까.
사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후 한숨을 흘렸다. 저 애가 오른손까지 제대로 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바로 부정하자 사장님이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그야말로 왼손만 쓰기 때문에 그 장점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이나 손가락 개수가 반이라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 손만으로 풍부한 음색을 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도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된 게 아닐까요? 사야코랑 만나고 나서 저도 생각을 조금 고쳐먹었어요. 피아노라는 악기를 꼭 두 손을 사용해서 연주해야만 한다는 생각 자체도 근거도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을 뿐인 건 아닐까 하고요. 반은 사야코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 스스로가 사야코의 생각에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있기도 했다. 사장님은 잠시 팔짱을 끼고 신음하며 고민하더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한 기색이 남아있었다. 오늘 피아노 카페에서 만나자고 사야코가 먼저 제안했다. 전철을 갈아타고 가스카베 역에 도착하여 이번에는 혼자서 버스를 탔다. 화과자 집 옆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자 그곳에는 오프화이트 니트 원피스에 베레모를 쓴 모습의 사야코가 기다리고 있었다. 카페까지 걸어가 나무문 입구를 열자 사장님이 만면의 미소로 맞이해주셨다. 사야코와 내 사이의 관계에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장님은 전에 만났을 때 이상으로 즐거워하며 서둘러 우리를 테이블 자리로 안내했다. 평일 오후 2시. 오늘도 사장님의 카페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다. 매번 이렇게 전세 내도 괜찮아요? 하고 묻자 누군 뭐 좋아서 전세 내는 줄 아냐? 하고 짓궂은 말투로 대답이 돌아왔다. 참고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근처 젊은이들이 찾아와 가끔은 자리가 다 차는 때도 있었고 평일에는 런치타임과 바타임에 어느 정도 손님이 들어오는 모양이다. 아무래도 항상 파리만 날리지는 않는 것 같았다. 오므라이스를 먹으면서 1시간 정도 수학을 가르쳐 주었다. 논리와 집합 파트나 경우의 수 파트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사야코는 이해하는데 꽤나 고생하는 눈치였다. 결국 사야코는 일찌감치 포기하며 교과서를 내던져버리고 공부 사이사이에 숨도 돌려야 하니까 하고 주장하며 피아노 쪽으로 빨려 들어가듯 가버리고 말았다. 뭐 어때? 이젠 평범한 과외 선생님이 아닌 몸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가 딱 좋지. 과외 선생님의 입장만 있었다면 그냥 둘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사야코의 연인으로서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도 머릿속에서는 둥실둥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저기, 아까부터 두 분 뭘 그렇게 비밀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멈추고 사야코가 말을 걸어왔다. 너비가 긴 전용 벤치에서 일어나 빨간 펠트 천을 건반 위에 펼치기 시작한다. 꽤 오랜 시간 연주하고 있었으니 슬슬 그만 쳐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사야코의 피아노 연주가 보이는 음악성에 내가 반했다. 라는 이야기했어. 사장님이 익살맞게 말하자 기쁘기는 한데 전혀 아니에요. 하고 사야코가 힘없이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사장님이 치면 굉장히 힘찬 음이 울리잖아요. 그렇게 피아노가 온몸을 떨 만큼 크게 연주하고 싶어요. 엄청 부러워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난 남자고 사야코는 여자니까. 체격차야. 그래도 오토이 교코, 음정향자, 씨는 피아노를 커다랗게 울리잖아요. 오토이 씨는 키가 170 정도 되잖아. 손도 엄청 커 보이고. 거기에 비하면 사야코는. 사장님은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 사야코의 몸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한 150 정도 되나? 그 말투, 왠지 짜증나. 사야코가 잔뜩 부은 얼굴로 사장님에게서 휙고개를 돌리더니 오토이 씨라는 분은요, 북유럽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야. 하고 나를 위해 주석을 달아주었다. 아까부터 사야코는 내게 존댓말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양이었다. 존댓말과 반말이 섞인 말투가 왠지 모르게 너무 귀여워 보인다. 연주하는 동영상 볼래? 사야코가 다가와 내 옆 카운터 자리에 앉았다. 어느새 손에는 태블릿 컴퓨터가 들려있다.
구석에 CAFE-PIANISC모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가게 비품인 모양이다. 사야코가 익숙한 자세로 즐겨찾기에서 동영상 사이트를 찾았다. 표시된 페이지에는 오토이 교코의 검색 결과라는 글자가 위쪽에 보이고 피아노를 치는 여성의 동영상이 쭉 늘어서 있다. 일일이 검색하지 않도록 북마크 등록을 해놓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인 모양이다. 오토이 교코, 편집자주, 우리나라식으로 음악가의 이름이 김현주나 소음향인 것 같은 뉘앙스라고? 본명? 응? 아니. 본명은 아마 이구치 교코, 정구향자였나 그랬어. 역시 그러네. 직업이 피아니스트인데 이름이 오토이 교코라니 아무리 그래도 좀 우연히 지나치니까. 나는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았다. 새빨간 드레스를 입은 늘씬한 여성이 모든 동영상 썸네일에 나타나고 있었다. 피아니스트도 예명을 짓거나 하는구나. 나는 또 작가나 연예인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거의 대부분 본명이기는 한데요. 가끔씩 있어요. 피아니스트라면 연주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호, 연주명이라. 사야코가 고개를 작게 끄덕이고 왼손을 태블릿으로 뻗어 가장 위에 표시된 동영상을 검지로 건드렸다. 잠시 후 태블릿에서 유려한 피아노 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음이 많은 곡이었다. 낮은 주선율 위에 옥타브를 넘나드는 것 같은 고음이 엄청난 속도로 뿌려져 간다. 템포 자체는 그다지 빠르지 않았는데 굳이 따지자면 멜로디도 슬프고 느릿하게 흐르는 느낌이 드는데도 순간순간 쏟아지는 세세한 음의 수가 장난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음의 수가 곡이 진행되는 동안 점점 더 불어났다. 리스트에라 campanel라예요. 사야코가 귓가에서 속삭였다.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아마 처음 들을걸? 동영상 제목을 읽는다. 리스트, 파가니니에 의한 대연습곡 제3번라 campanel라다. 부끄럽게도 곡명조차 몰랐다. 초절기교라고 해서 엄청 어려운 곡이에요. 그런데 오토이 씨의 경우에는 기술이 워낙 완성의 경지라서 뭐랄까 전체적으로 느긋하고 부드러운 곡조로 들릴 정도예요. 저 오토이 씨 피아노 연주가 옛날부터 정말로 좋아서. 그렇구나. 조금 의외였다. 완전히 클래식이니까 사야코가 평소에 치는 곡이랑은 계통이 완전히 다르다. 어쩌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오히려 더욱 동경하게 되는 심리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토이 교코 말고도 연주명으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가 또 있던가. 사장님이 커피콩 자루를 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 노노무라 미즈키가 있구나. 그 자식, 옛날에는 노노무라 쇼타로라는 본명으로 콩쿠르에 출전했었는데 프로가 되자마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이름이 좋다면서 개명했어. 사장님이랑 같은 피아노 교실 다녔던 분 아니에요? 응응. 그 녀석, 집이 가난해서 음대에도 못 나갔고 유명한 선생님에게서 사사하지도 못했는데 콩쿠르 입상 경력 하나로 지명도를 올려서 프로가 된 거 있지? 무지막지한 놈이라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그치? 그 자식에 비하면 나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기 시작한 사장님을 사야코가 에이,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위로한다. 그런 사야코에게 나는 문득 떠오른 질문을 던졌다. 만약 스스로에게 연주명을 붙인다고 한다면 사야코는 어떤 거로 지을 거야? 응? 사야코는 깜짝 놀란 얼굴이 되었다. 그러게, 뭐가 좋으려나. 사야코는 턱에 손을 대고 생각에 잠긴 몸짓을 보였다.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세이케 사야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애초에 저 목표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아, 맞다. 그럼 슬슬 공부 다시 시작할까? 계속 피아노만 쳤다가는 붙을 시험도 떨어질지 모르잖아. 놀리듯 말하자 사야코가 두 눈썹을 축 늘어뜨렸다. 그치만 경우의 수도 집합도 너무 어렵단 말이야. 너무해. 이대로라면 공부해봤자 어차피 대학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학교 선생님 못 되는데? 그냥 하는 말이거든요. 사야코는 웃으며 일어나 천장을 향해 왼손을 들어 올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공부 시작. 하고 선언했다.
그대로 교과서와 공책을 펼쳐놓은 테이블 자리로 돌아간다. 사야코가 약한 소리를 하다니 웬일이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나랑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는 보여준 적이 없었던 모습이었다. 나는 오토이 교코의 연주 동영상을 정지하고 사야코 뒤를 쫓아갔다. 이거 가져왔었어요? 깜짝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보니 사야코가 내 가방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야코가 손가락질한 곳에는 두꺼운 의사 국가시험 대비용 참고서가 있었다. 혹시 시간 남으면 사야코가 문제 푸는 동안 나도 옆에서 공부나 해볼까 하고. 사야코가 잠시 동안 기쁨의 미소를 지은 채로 내 가방 속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모습을 보니 괜히 부끄러웠다. 뭐지? 갑자기 의욕 충전. 사야코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같이 공부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니까 공부도 같이 하면 훨씬 덜 힘들 거예요. 나도 사야코 곁에 앉았다. 바닥에 놓은 가방에 손을 뻗어 순환기 참고서를 꺼내 든다. 얼마 전 사야코와 의대 건물 옥상에서 만난 날 가방에 넣었던 책은 혈액학 책이었다. 오늘은 혹시 몰라 다른 책을 가져왔다. 직접적으로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은 아직은 너무 이른 일이다. 부러워 죽겠네. 나도 저렇게 청춘 좀 만끽하고 싶다. 카운터 너머에서 사장님이 팔짱을 끼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뒤틀었다. 지금 나는 정쿠르 사이타마 본선을 목표로 연습해야 하는데 말이지. 그래서 스트레스로 위가 옥신옥신 쑤신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둘이서 꽁냥꽁냥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자랑해버리면 위가 괜히 더 쑤신다고. 위장약 사올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야코가 괜히 모른 척 묻자 사장님이 웃으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위장약 하니까 말이지. 흥겨운 대화판에 나도 끼어 들어본다. 보통 위장 그림이 포장에 그려져 있잖아. 그거 죽은 사람 위장 모양이거든. 살아있는 사람 장기는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달라서 그렇게 위장이 전형적인 모양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오, 정말이요. 그거 죽은 사람 위장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쁘네요. 사야코는 그렇게 말하고 난 뒤 내가 펼쳐놓은 참고서를 넘어다 보았다. 의학도 왠지 재미있어 보이네요. 적어도 수학보다는. 이봐요 사야코 씨. 현실 도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웃으며 놀리자 사야코가 네 하고 불만 섞인 대답을 남기고 수학 교과서를 손에 들었다. 5시가 지나 사장님과 작별하고 카페를 나섰다. 하늘은 벌써 붉게 물들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똑같은 색으로 비추었다. 벌써 10월에 접어들어서인지 최근 급격히 일몰 시간이 빨라지는 느낌이다. 방금 쳤던 곡 말야, 띠로링 하는 부분. 느낌 있던데. 띠로링? 사야코는 살짝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전주에 있는 꾸미문표 말이죠. 의식적으로 넣어봤어요. 원곡은 자잘하게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하고. 꾸미문표라고 하는구나. 확실히 꾸며주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 띠로링, 사야코가 즐겁게 중얼거리며 말했다. 뭐랄까, 귀엽다. 놀리는 거야? 천만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사야코가 붕붕 고개를 저으며 그냥 따라 해본 것뿐이에요. 하고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즈음 건너편에서 노란 모자를 쓴 초등학생이 힘차게 달려왔다. 저번에 사야코랑 같이 봤던 그 여자아이들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남자아이 3인조였다. 갈색이나 검은색 란도셀을 메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이 손에 공을 든 채 캐치볼을 하면서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이 길은 아무래도 많은 초등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사용하는 통학로인 모양이다. 아야노야네 아야 누나다. 가장 체격이 큰 아이가 사야코를 손가락질하며 발을 멈춘다. 안녕. 사야코가 입을 열자 골목대장의 풍채를 갖춘 아이가 즐거운 듯 씩 미소를 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공을 사야코를 향해 있는 힘껏 던졌다. 헉, 손을 뻗었지만 너무 늦었다. 공은 사야코의 가슴과 왼손 사이에 부딪혀
초등학생 쪽으로 튕겨서 돌아갔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벌어진 일에 놀란 나는 거칠게 소리쳤다. 위험하잖아. 에이, 뭐 어때요? 아야 누나, 팔 한쪽 못 쓰니까 공 하나도 못 받는 거 재미있잖아요. 골목대장이 서두르는 말투로 변명하고는 야, 가자. 하고 뒤에 있는 두 명에게 말을 걸고 내 곁을 지나 후다닥 달려갔다. 그중 한 명을 잡으려 했지만 몸놀림이 잽싸서 슬쩍 빠져나가 버렸다. 나는 뒤를 돌아 초등학생 3명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사야코는 하여튼간에 저 녀석들. 하고 한숨을 쉬고는 블라우스에 공이 맞은 곳 언저리를 손으로 탁탁 털었다. 매번 이런 짓을 당하는 거야? 한창 장난기 많은 나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쪽 손 못 쓰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공을 던지다니 장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 부모한테는 말 못하는 거야? 아니요. 이 정도면 귀엽게 봐줄 정도니까. 사야코가 눈썹을 찌푸리며 자기 왼손을 바라보았다. 공, 한 손으로도 어떻게든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언젠가는 멋지게 잡아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저 애들도 놀라서 분명 저를 다시 보겠죠. 생각보다 좀 하는데? 하고 한두 번도 아니라서 사야코는 말했다. 어릴 때부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이 신기하게 생각했다. 항상 반에서 가장 키가 작기도 해서 신체적 특징을 두고 놀리는 사람이 옛날부터 잔뜩 있었다. 그래서 이런 취급을 받는 데에는 익숙한 편이다. 설마 그게 사야코, 내 본심은 아닐 거 아니야? 하고 나는 느꼈다. 그렇게 말하는 사야코의 얼굴이 너무나도 서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체력이나 운동신경이 둔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왼손만으로 피아노를 치는 게 상상 이상으로 체력 소비가 크거든요. 제가 연습하고 있는 곡을 사장님이 한번 쳐보신 적이 있어요. 완곡으로요. 그런데 사장님이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팔에 힘 빠져서 더는 못 치겠다 하고요. 분명 시종일관 좌우로 도약해야 하니까 에너지 소비량도 장난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 저 꼬마들에게 복수해줄 거예요. 지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사야코는 입가에 손을 갖다 대고 후후 웃더니 빙글 몸을 돌려 나를 향해 섰다. 다음에 캐치볼 연습 같이 안 할래요? 손가락 안 삘 정도로만요. 피아노 못 치면 안 되니까. 좋지. 못하면 지금 당장 해도 좋아. 네? 지금 당장? 사야코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공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마트 큰 데 가면 팔아. 지금 사러 갔다 오면 깜깜해질 것 같은데. 사러 가는 김에 겸사겸사 저녁밥도 먹을까 하고. 캐치볼 연습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사기만 하는 거지. 어때? 이 정도로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사야코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다. 오늘은 데이트하는 날이지만 데이트 장소가 사장님 카페다 보니 실질적으로 둘만 있는 시간은 못 보낸 셈이다. 캐치볼 이야기가 없었어도 어떻게든 저녁을 같이 먹자 하려고 아까 전부터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야코는 살짝 뒤쪽을 신경 쓰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오늘은 슬슬 들어가야 해서.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집안일 도우러? 응. 그럼 할 수 없지. 아쉽지만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고 자신을 위로했다. 우리는 이제 사귀는 사이니까. 마침 타야 할 버스가 왔다. 우리는 손을 흔들고 그렇게 너무나 간단히 작별했다. 버스가 출발하고 커브를 돌 때 뒤를 돌아봤다. 사야코는 벌써 길을 건너버렸는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보이지 않았다. 저번처럼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길 기대했는데 오늘은 바로 돌아가 버린 모양이었다. 이것도 어쩌면 더 편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몸이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의대 건물을 나오려고 할 때 갑자기 누가 나를 불러 세웠다. 도키타.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의대 동기생 요시노 하루키와 기시카와 유타로가 서 있었다. 조금 껄끄러워서 시선을 피한다. 오랜만이네. 도키타 맞네. 인마,
너 실습 아예 안 나온다는 소문이 들려서 걱정했잖아. 요새 뭐 하냐? 여긴 어쩐 일로? 요시노가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나는 당황해서 그게 날씨가 괜찮길래 옥상에 좀 하고 동문서답하고 말았다. 옥상? 의대 건물? 응. 들어갈 수 있냐? 원래는 출입금지기는 한데 자물쇠가 망가져서 그냥 들어가 저 요즘 같은 계절에는 분위기도 편해서 공부 좀 해볼까 하고. 뭐냐, 그 솔깃한 정보는. 우리도 다음에 실습실 말고 옥상 가보자. 요시노가 엄지를 세우고 천장 쪽을 가리켰다. 옆에 있던 기시카와가 괜찮네. 하고 입술을 비틀어 올린다. 10월이 된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오늘 대학에 온 이유는 그냥 왠지 모르게 오랜만에 대학에서 공부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런 긍정적인 기분이 든 것은 근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갑자기 의대생이 득실득실한 실습실에 가는 건 좀 껄끄럽고 법대생으로 꽉 찬 도서관도 막상 갈까 생각하니 부담스러웠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발견한 의대 건물 옥상이라는 비밀기지라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분 좋게 참고서를 마주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지금까지 옥상에서 3시간 동안 호흡기 공부를 하고 나온 참이다. 야, 어쨌든 간에 오랜만이다. 요시노가 비꼬는 부분 하나 없는 맑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녀석들은 어떻게든 병원에서 얼굴을 보기는 하는데 말이지. 요시노 하루키는 의대 동기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학생이었다. 공부나 실습만으로 정신없이 바쁠 텐데도 1학년 때부터 스스로 설립한 봉사활동 동아리 대표를 시작해 지금도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과 병행해서 아카펠라 동호회에서도 중심 멤버로 활약하고 학교 축제나 지역 이벤트 등에서 1년에 몇 번이고 무대 위에 서고 있다. 인맥도 넓고 누구에게든 편하게 말을 걸어 친구로 만드는 성격이라서 100명이 채 안 되는 의대 동기 가운데 요시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학생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혼자서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나조차도 요시노와 점심을 먹으러 간 적이 있을 정도니까. 한편 기시카와 유타로와는 그다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옆얼굴은 눈에 익었다. 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큰 교실 수업 때 항상 내 앞에 진을 치고 앉아 진지하게 공책에 필기하던 학생이다. 축구부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가 많아서 조금 의외였다. 편견일지도 모르지만 체육이나 운동 쪽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수업도 제대로 듣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제대로 해내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떤 거 공부하냐? 국시 준비? 그렇지. 역시 도키타야. 너무 범생이라니까. 게다가 너 국시 준비 기간이 1년 늘었잖아. 앞으로 2년 반 남았나? 우와 부럽다 임마. 기왕 늘어난 거 지금은 좀 놀아도 좋을 텐데. 안 그러냐, 기시카와? 아니, 지금부터 공부해두면 막판 스포츠도 힘들지 않고 내년 현장 실습도 이해가 잘 될지 모르지. 범생이가 또 있었네? 요시노는 코미디언이나 할 법한 몸짓으로 기시카와의 말을 받으며 됐다 그래. 참, 오늘 시간 있냐? 한잔하러 가자. 하고 나를 향해 말을 걸어왔다. 응? 오늘? 응, 나랑 기시카와는 같은 실습반인데 지금 회의하러 가는 길이거든? 평소대로라면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18시 넘어서 역 앞에 아카기아에서 집합. 내가 도키타 너랑은 술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서. 시간 괜찮냐? 밀어붙이는 기세에 눌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자. 하고 요시노가 기쁜 얼굴을 했다. 도키타랑 한잔하다니 레어 아니냐? 하고 기시카와의 어깨에 팔을 두른다. 그럼 이따 보자 짧은 말을 남기고 요시노는 기시카와를 끌고 가듯 대학병원 쪽으로 사라졌다. 허를 찔려서 한동안 멍하니 의대 건물 입구에 멀뚱히 서 있던 나는 그대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쯤 문득 정신을 차렸다. 대학에 가면 아는 사람이랑 마주칠 것이라고 미리 각오하기는 했지만 한잔하러 가는 이야기 전개는 생각도 못했다. 요시노는 실습을 장기 결석하고 있는 나를 배려해줄 생각이었겠지.
봉사활동 동아리를 세운 사람이니만큼 궁지에 몰린 사람을 발견하면 그냥 두지 못하는 성격이리라. 그 해결책이 반강제로 술자리에 부르는 것이라는 점은 조금 비합리적이라서 웃음이 나오기는 하지만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 반 가까이 남았다. 어쩐다 하고 생각하다 다시 옥상으로 가자고 마음을 정했다. 도중에 해가 질지도 모르지만 공부를 하려면 조용한 장소에서 하고 싶었다. 신기하게도 보름 전에 사야코와 만났던 그 장소는 내게 어느새 안정을 찾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장소가 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보았다. 여전히 알림 화면에 새로운 연락이 없다. 한숨이 살짝 튀어나온다. 사야코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벌써 이틀이나 지났다. 슬슬 그리로 놀러 가도 될까? 하고 보낸 내 메시지에 대해 예정 확인하고 다시 연락할게요. 잘 자. 하고 답장이 온 게 마지막이다. 일이 바쁜 걸까? 아니면 단순히 내게 일정을 알려주려고 다시 연락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걸까? 에이, 원래부터 답장이 빠른 편도 아니었으니까. 9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계단으로 더 위로 올라갔다. 옥상으로 연결되는 유리문은 두 손으로 강하게 당기면 잠겼든 안 잠겼든 상관없이 열린다. 나는 저녁노래 물든 옥상으로 발을 내딛고 콘크리트 바닥에 드러누웠다. 가방에서 호흡기 참고서를 펼쳐놓고 빨갛게 물든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글자가 스륵스륵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감각을 오랜만에 다시 느꼈다. 암기하려고 정한 부분을 몇 번이고 눈으로 훑으며 자연스럽게 뇌에 새겨 넣어간다. 편안한 기분으로 사고의 흐름에 휩싸이며 차례로 어두컴컴해져가는 옥상에서 나는 참고서의 글자를 쫓았다. 야, 유급한 것 같고 인생 끝난 것 같은 얼굴 하지 마라. 요시노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내 몸을 이리저리 흔든다. 요시노의 얼굴은 이미 빨갛다. 그런 주제에 손에 든 500큐빅센티미터 맥주잔은 절대 놓을 생각을 않는다. 나만 해도 삼수생이다. 기시카와도 재수했고. 현역 합격한 내가 한 1~2년 유급한다고 해봤자 우리랑 똑같은 상황 아니냐? 요시노가 내 등을 세게 팡팡 두들겼다. 애초에 우리 학년에 현역으로 들어온 애들이 반밖에 안 되는 거 알아? 나머지 반은 재수 3수, 아니면 장수생. 일반 대학 졸업하고 들어온 놈이나 사회생활 5년 하고 들어온 놈도 있어. 거기에 비하면 넌 임마, 뭐랄까. 생맥주를 꿀꺽 한 입 마시고 숨을 돌린 요시노는 복 받은 놈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선술집에 들어온 지는 벌써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 표정을 살피면서 말하고 질문하던 요시노도 지금은 술기운이 돌아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자꾸 혼자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는 거야. 구급차 동승 실습할 때 내가 고생 많이 한 건 알겠어. 하지만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퇴하게끔 되어 있다고. 내년이 되면 방금 말한 트라우마나 다름없는 경험의 기억도 점점 흐려질 거야. 병이나 상처랑 마찬가지야. 회복할 때까지 안정을 취하라고 그러잖아. 그치? 맞아. 기억의 감퇴, 마음속으로 납득한다. 그러고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 4개월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발상 자체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피 보는 게 힘들어서 못 견디겠으면 적당히 농땡이 피우면 돼. 혈액 채취 실습은 적당히 둘러대고 빠지면 되고 수술하다가 출혈이 생기면 일단 시선을 계속 피하고 천장을 보고 있거나 하는 것도 방법이지. 실습만 잘 넘기면 국시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잖아. 우리야 엄청 힘들겠지만 도키타라면 국시 정도야 껌아니야? 그때까지만 참아. 내가 그동안 스스로에게 너무 빡빡하게 굴고 고지식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이제 와 새삼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 나랑은 다른 부류인 요시노의 말을 꼬인 구석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변한 것도 최근 내가 예전보다 모든 일을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겠지. 세이케 사야코라는 여성과 만나고 나서 내 마음속에는 항상 부드러운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경쾌한 피아노 음색이 구석구석 퍼지고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온다. 나는 맞은편에서 차가운 사케를 마시고 있는 기시카와와 옆에 앉은 요시노를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내년부터는 어떻게든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바로 그거야. 요시노가 만족스레 웃으며 500 큐빅 센티미터 한 잔 더 주세요. 하고 곁을 지나가는 점원에게 말했다. 이 두 사람이랑 마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나니 애초부터 의대 커리큘럼 말고 다른 용건으로 동기와 교류하는 일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방금 전부터 나는 계속 자연스럽게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병원 실습에 가지 못하게 된 원인도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게 갑자기 쑥 내려가듯 툭 입에서 튀어나왔다. 구급차 동승 실습에서 조한 열차 투신 자살 일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휘말린 탈선 사고 일도. 나는 어쩌면 이런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사야코에게 사정을 털어놓은 뒤로 이 화제에 대한 저항감이나 죄악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게 확실했다. 요시노 하루키와 기시카와 유타로는 은근슬쩍 마음을 배려해주는 일에 능숙했다. 마시는 동안 질문 공세를 퍼부어 곤란하게 하는 일도 없었고 지금은 비뇨기과니까 편한데 너의 외과 팀은 매일 아침 6시 반부터 아침 회진이라더라. 혹은 소화기 외과 팀은 얼마 전에 식도암 수술이 14시간이나 걸렸다더라. 같은 동기에게 들은 각 진료과의 소문도 이야기해주었다. 한창 소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도키타는 진료가 어디 했냐? 하고 내게도 화제를 돌려줘서 내가 이야기에 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했다. 동기와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이 정도로 충실하게 보내다니 나로서는 생각 밖의 일인데다가 즐거운 신발견이었다. 얼마 전에 말이야, 동영상 강의용 교과서를 쭉 쌓아 올려봤거든? 근데 2리터 페트병보다 훨씬 높더라고. 5학년 때 쓸 것만 따로 골라 넣는데도 그렇더라. 너무한 거 아니냐? 절망적이라니까. 공부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갔을 때 요시노가 큰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동영상 강의란 의사 국가시험 대비 학원의 인터넷 강의를 가리킨다. 의대 5학년이 되더라도 구할 이상은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나처럼 참고서와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자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들 모두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앞으로도 살면서 평생 공부할 각오를 해야만 하겠지? 질병 사례도, 치료법도, 약도, 새로운 것도 점점 튀어나오지. 애초에 암기 과목을 못해서 삼수를 한 건데 말이지. 생각만 해도 불안해진다니까. 괜찮아. 다 젊을 때 이야기니까. 기시카와가 한 손을 흔들흔들 휘저었다. 고리짝 시절 지식밖에 없는 동네 의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정신없이 공부 계속 안 해도 어떻게든 다 될 거야. 그런 무책임한 의사는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안 됐지만 평생 공부해야지. 뭐냐 그게? 요시노와 기시카와 사이의 대화는 탁탁 템포 좋게 이어졌다. 벌써 반년이나 같이 실습반 생활을 했으니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 사이가 되었겠지. 병원 선생님이나 환자를 두고 뒷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듣는 내 마음도 편했다. 그 사이 술잔이 더 기울어지고 이야기 내용도 병원이나 의학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5학년이 되어 24시간 내내 대학병원에 갇혀 지내는 생활을 하는 탓에 2살 아래 여자친구가 질려버려서 파국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를 기시카와가 시작하자 화제는 아예 연애 관련으로 옮아왔다. 요시노는 현재 여자친구가 없는 모양이었다. 생길 기색이 안 보인다. 올해도 내년도 솔직히 시간이 빡빡하고 레지던트가 되어도 시간은 절대 안 날 거 아냐. 그렇게 말하며 비통하기 그지없는 얼굴을 하기에 하마터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질 뻔했다. 그러고 보니 도키타 너는 여자친구 있냐? 밥 먹었냐? 하고 물어보기라도 하듯 요시노가 물어왔을 때는 나도 맥주를 연속으로 3잔을 마셔서 얼굴도 몸도 달아올라 있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재미있었는데 질문을 받자마자 기분이 들뜬 것인지 나도 모르게 입에서 술술 말이 나왔다. 있어. 얼마 전에 막 사귀기 시작했지만. 우와 진짜냐? 어디 애인데? 딴 학교? 딴 데는 맞는데 처음 만난 건 캠퍼스 안에서였어. 나는 사야코와 만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의 경위를 말했다. 3일 연속으로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던 것도 피아노를 엄청 잘 치는 것도 전부 말했다. 살짝 걱정될 정도로 떠벌린다는 자각은 했지만 알코올이 들어간 탓인지 자제심이 평소만큼 일하지 않았다. 사진 없어?
기시카와가 손을 내밀었을 때도 거의 고민 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피아노 카페에서 사장님이 찍어준 투샷 사진을 표시해 보여줬다. 우와! 귀엽다. 기시카와가 눈을 번쩍 떴고 몸을 기울여서 보던 요시노도 올, 제법인데. 하고 팡팡 어깨를 두들겨대자 내 기분은 더욱 들떠서 사야코가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피아노 실력은 또 얼마나 좋은지 어쩌고저쩌고 다 말해버렸다. 잠깐만, 앞으로 우리 대학으로 시험 보러 온다는 말은 아직 나이가 17, 18세라는 거 아니야? 요시노가 깜짝 놀란 듯 입을 막고 이상한 눈으로 나를 봤기 때문에 나는 손을 흔들며 반론했다. 나이는 21세로 나보다 2살 아래, 앞으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교직원 자격을 따고 싶어서 등의 사실을 황급히 전했다. 호,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한다라. 요시노가 다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학교 교육학부는 입학에 필요한 표준 점수도 다른 학부보다 낮은 편이기도 하고 사람 수도 적고 애초에 졸업해도 선생님이 되는 녀석이 무지 적다고 듣기는 했는데 입시 때 법학부나 경제학부랑 병행해서 원서를 넣고 전부 다 떨어지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 제대로 목표를 정하고 가는 애도 있었구나. 그러게. 그런 똑 부러지는 점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젠장, 실습 리타이어하고 유급이 결정돼서 죽고 싶을 정도로 바닥치고 있을 줄 알고 걱정했더니 우리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잖아. 괜히 걱정했네. 요시노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테이블을 주먹으로 몇 번 두드렸고 그 모습을 본 기시카와와 나는 크게 웃었다. 이야, 아직 그 애랑 만난 지 2주밖에 안 됐다며? 도키타가 그렇게 적극적인 편일 줄은 몰랐는데? 이거 완전히 소위 말하는 롤캐베츠, 편집자주, 데친 양배추 입에 다지거나 잘게 썬 고기를 넣고 돌돌만 음식. 양배추말이 남이잖아? 겉으로 보면 초식계인데 내용물은 육식.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며 요시노의 말을 적당히 받아 흘렸다. 애초에 내가 먼저 다가간 것도 아니니 내용물이 육식계라는 롤캐베츠남의 정의에서도 벗어난다. 나를 적극적으로 끌어낸 것은 사야코 쪽이다. 그런데 듣고 보니 좀 신기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가끔 불안해진다. 어째서 사야코는 처음 만난 나를 그렇게 바로 좋아해 주었을까? 나 같은 사람은 여자한테 인기 있는 타입도 아니고 말이야. 요시노나 기시카와 너네라면 모를까? 에이, 나 인기 없어. 너무 떠들어대니까. 뭐랄까, 개그 담당으로 끝이야. 요시노가 부정하고 나서 오른손 검지를 탁 세웠다. 인간이란 말이지, 생물학적으로 각자 다른 타입의 사람을 좋아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 이유는 단순 명쾌. 종족 보존을 위해서야. 세상 여자가 전부 최강 꽃미남 말고는 안 받아들인다면 인간은 바로 멸망했을 거 아냐? 기시카와 같은 스포츠맨을 좋아하는 여성도 있고 나 같은 오지랖 넓은 놈을 마음에 들어 해주는 여자도 있지. 즉, 제수 씨한테는 도키타가 딱 맞는 남자였던 거지. 굳이 말하자면 착하고 상냥한 수제 타입이려나? 아니, 애초에 착하고 상냥한 수제 타입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설마. 도키타, 너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도 도키타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한테 속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무리 홀딱 반해 있더라도 널 온 힘을 다해 말렸을 거야. 하지만 제수 씨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오히려 진지한 사람끼리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져. 제수 씨가 보이는 호의를 정면에서 똑바로 받아주라니까. 그리고 애초에 우리는 아르바이트 할 시간도 없어서 항상 주머니가 텅 비어 있는데 악녀한테 뜯길 돈이 어디 있겠냐? 그 말에 우리는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 여자친구를 친구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나 즐겁고 충실한 기분이 드는 일이었다니 처음으로 깨닫는다. 세상 사람들이 연애 이야기만 해도 분위기가 살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사야코는 내게 있어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니까 여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야코와 옥상에서 만난 지 아직 보름밖에 안 지났다는 것은 신기한 감각이었다. 자주 만나고 그럴 때마다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겠지. 기분상으로는 벌써 한 달이나 100일이 지났다 해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다. 아마
사야코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귀여운 여자가 말 걸어주면 좋겠드아. 헌팅 당하고 싶드아. 요시노가 크게 소리쳤다. 옆자리 손님이 언짢은 표정으로 우리 쪽을 바라보았지만 한창 분위기가 들뜬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기시카와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자 나는 메시지 화면을 열었다. 아직 사야코로부터 답장이 오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기분이 마구 들었다.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여 좋아해라고 쓴다. 이런 어리광부리는 문장이라도 사야코라면 받아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히려 맥락도 없이 갑자기 보낸 메시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갑자기 왜 그래? 뭔 일 났어? 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답장을 보낼지도 모른다. 사야코의 그런 반응도 내 마음 한구석을 간지럽혔다. 전송을 누르는 순간 뭐하냐? 여친이냐? 하고 요시노가 화면을 훔쳐보려고 했다. 놀라서 물러서자. 걸렸네. 기시카와가 입술 끝을 올린다. 아냐. 그게 아니고 에이 맞잖아. 하고 무의미한 대화가 오간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내 안에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기분이 채워져 갔다. 다음에 사야코를 보면 오늘 일을 이야기해줘야지. 그러면 사야코도 분명 기뻐하겠지. 내가 의학 참고서를 들고 다니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쁜 얼굴로 나를 바라봐 주었으니까 의대 동기랑 한잔하며 어울렸다. 같은 보고를 들으면 분명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를 것이다. 애초에 오늘 내가 요시노와 기시카와 두 사람과 마주치게 된 것 자체가 사야코 덕분이었다. 대학교로 가서 공부해볼까 하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야코라는 존재가 바닥으로 가라앉은 나를 밝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어서 사야코와 만나고 싶었다. 폭신한 볼을 만지고 싶다. 사야코가 연주하는 곡을 그저 끝없이 듣고 싶다. 답장 아직 안 왔나. 청바지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집어넣으며 나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사야코를 생각했다. 가느다란 비늘구름이 아주 먼 곳까지 뻗어 있다. 둥실둥실한 구름이 풍성한 양털처럼 하늘 한 면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태양까지 가릴 필요는 없는데 햇살까지 가려버리고 말아 우리가 있는 옥상에서 보이는 풍경은 거의 회색이었다. 하늘도 콘크리트로 된 주변 건물도 어딘가 모르게 축 가라앉은 것처럼 보였다. 으아, 여기 진짜 기분 좋네. 바람도 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펜스에 등을 기대고 있는 요시노 하루키가 두꺼운 교과서에서 손을 떼고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다. 그러게. 옆에서 엎드린 채 드러누워 노트북 컴퓨터 화면과 눈싸움을 벌이고 있는 기사카와가 동의를 표한다. 나도 뭐라고 답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조용히 참고서만 계속 읽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그 바람은 피부를 기분 좋게 훑고 지나가기보다는 내 체온을 점점 훔쳐가는 듯했다. 10월 중순이 되니 역시 여름 기분을 내기는 어려웠고 얼마 안 있어 겨울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 주 전의 계절이 훨씬 내게 잘 맞았다. 빙수를 먹고 싶은 기분까지는 솔직히 들지 않더라도 밖에서 걷다 보면 몸에서 열이 나 아직 날씨가 덥구나. 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싶어지는 그런 계절이. 바람이 참고서 페이지를 힘차게 넘기려고 했다. 팔라기는 종이를 누르면서 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내던진 휴대전화를 슬쩍 보았다. 후, 작게 한숨이 나온다. 오늘 옥상 공기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마도 나밖에 없겠지? 요시노와 기시카와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친구가 곁에 있어주는 동안은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숨어있는 아지랑이를 잊을 수 있었다. 지난 열흘간 계절이 완전히 가을로 기울고 있었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복장이 갈색이나 와인색을 바탕으로 한 스타일로 변하고 있었고 대학도 본격적으로 2학기 수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매일 캠퍼스로 향하게 되었다. 대학에 간다고는 하지만 의대 5학년은 1년 내내 병원 실습을 하기에 내가 나가서 들을 강의나 실습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계속 대학에 가는 이유는 내년 4월에 5학년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바로 복거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한번 전면적으로 거부해버린 임상 현장에 무사히 돌아가는 일이 가능할지 말지는 물론 의문이 남는 부분이고
불안감도 있었다. 구급차 동승 실습에서 본 피투성이가 된 남성의 모습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본 무시무시한 광경도 언제까지나 내 뇌 속에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하고 생각했다. 열심히 내게 말을 걸어주던 사야코나 요시노의 말을 믿고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인간의 기억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퇴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 따스함이 도키타 씨에게 있어서 왼손이에요. 나만의 장소는 분명히 있어요. 어디를 선택하든지 간에. 적어도 내가 회복하는 쪽으로 향하게 된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다. 자, 도키타. 문제. 학원 교재를 내려다보던 요시노가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다음 중 이소성 이식, 이소성, 이식, 이 행해지는 장기는 어느 것인가? A. 폐비, 소장. C. 간장. D. 췌장. E. 심장. D. 조금 고민하고 대답하자 요시노가 미간을 찌푸리며 아주 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답. 젠장. 기출문제도 다 대비했냐? 어쩌다 봤을 뿐이야. 설마 전부 다 외웠겠어? 그렇게 변명하기는 했지만 요시노는 겸손하시기는 하고 장난스러운 말투로 놀리더니 다시 교재를 묵독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 술잔을 나눈 다음 날부터 요시노와 기시카와는 비는 시간에 옥상에 오게 되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넓은 공간을 보자마자 마음에 든 모양인지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여기를 찾아왔다. 병원 안에 다목적실이나 의학부동 안의 실습실보다 탁 트여서 기분도 좋고 카페처럼 돈이 들지도 않는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란다. 현장 실습 때는 바쁠 때랑 여유로울 때랑 차이가 심한데 미리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어서 좀 그래. 빈 시간이 있는지 미리 알면 아르바이트라도 할 텐데 말이야. 요시노와 기시카와가 공통된 내용으로 투덜거렸다. 수술이 없는 날은 아침에 선생님이 회진하는 걸 따라다니고 저녁에 질병사례회의에 출석하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완전히 자유라고 한다. 다음번에 뇌 외과로 가는데 지금까지처럼 여유롭진 않을 거야. 라고 하니 이렇게 세 명이 모일 수 있는 것은 지금뿐일지 몰라도 내게는 상당히 소중한 순간이었다. 떠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누군가의 페이스에 맞춰 획일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셋이서 각자가 동영상 강의나 참고서를 두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오르면 문제를 서로 내고 질문을 던지거나 하는 식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 답답해지는 나 같은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 편안한 옥상 스터디의 분위기에는 스르륵 녹아들 수 있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옥상의 탁 트인 공간에서 이렇게 요시노와 기시카와 두 사람과 느긋하게 공부하는 사이 나는 그렇게 죄악감을 느끼던 유급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의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요시노가 이 형은 너랑 달라서 벌써 20대 후반이거든. 같은 형님 분위기를 풍기는 게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깜짝 놀라 뒤집어져서 정면으로 반박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더 이상 부모님의 반응 따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이 또한 한 걸음 진보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내게 용기를 주고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준 옥상이라는 공간도 최근에는 점점 괴로움을 느끼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읽고 있던 수학과 참고서를 탁 덮고 곁에 둔 휴대전화로 손을 뻗는다.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 새로운 알림이 있으면 바로 알아차린다. 휴대전화를 손에 든다. 이런다고 무언가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10분에 한 번꼴로 자주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만두려고 해도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었다. 사야코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은 지 열흘이 넘게 지났다. 처음에 생각한 것은 사야코의 몸에 무언가 이변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갑자기 병에 걸려 입원한 게 아닐까? 그 외에도 휴대전화가 고장 나거나 잃어버렸거나 데이터가 지워졌다거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야코가 자신의 의사로 연락을 끊었다는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친한 상대에게도 예의를 잃지 않고 언제나 상대방에게 허물없이 대하며 행동하는 그녀가 일방적으로 내게서 멀어지는 일이 과연 가능하단 말인가?
사정도 말하지 않고 그저 무시하는 짓을 과연 사야코가 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 낙관적인 생각도 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다시 읽었을 때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요시노와 기시카와 두 사람과 선술집에서 마시고 있을 때 술김에 보냈던 한마디다. 좋아해. 라는 세 글자. 지금 보면 얼굴에서 불꽃이 튀어나올 것만 같다. 왜 이런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말았을까? 좀 더 제대로 된 말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몇 번이고 반성했다. 그때는 바로 답장이 오리라 기대했었다. 기대했다기보다 보통 그런 문맥을 알기 어려운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즉 나는 이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세 글자를 통해 그녀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들 셈이었다. 그 속셈 자체는 얄팍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상대의 답장이 있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내 불완전한 메시지에 대해 사야코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가 이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사야코가 휴대전화를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좋다. 하지만 만약 사야코가 이 메시지를 읽었는데도 나와의 연락을 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을 떠올렸을 때 몇 가지 일이 문득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생각해보니 마지막에 만났을 때 사야코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다. 피아노 카페에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을 때 그녀의 입에서는 대학 입시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라는 약한 발언이 튀어나왔다. 평소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욕이 충만한 사야코에게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카페를 나와 둘만 남았을 때 어디서 저녁밥이라도 먹자고 권했지만 즉답으로 거절당하고 말았다. 사야코는 어두운 얼굴로 계속해서 집 쪽을 신경 썼다. 버스 정거장에서 헤어질 때도 그 전에 갔을 때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는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버스에 타자마자 뒤를 돌아보니 이미 떠나고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만난 지 사흘 뒤에 피아노 카페에서 다시 만나자고 보낸 메시지에는 예정 확인하고 다시 연락할게요. 잘 자. 라는 답장을 받기는 했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보낸 좋아해라는 한마디의 답장이 아직도 없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로 합쳐본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다는 발언은 본심이 아니라 내게 더는 과외를 받고 싶지 않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였던 게 아닐까? 저녁을 같이 먹자는 말을 거절한 것은 단순히 둘이서 어딘가 같이 가는 게 싫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보니 사야코가 바로 버스 정거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것도 설명되고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게 된 이유도 상상할 수 있었다. 사야코는 나랑 멀어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 옥상에서 사야코와 만난 지도 아직 한 달이 안 지났다. 게다가 제대로 정기적인 만남을 지속한 기간은 겨우 보름밖에 안 된다. 따져보니 여태까지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면 짧은 시간이라는 게 거짓말같이 느껴진다. 벌써 한참 전부터 같이 지낸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면 사야코는 나와는 다른 생각과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이성이 접근해온 사실에 대해 그뿐만이 아니라 내 시기상조인 고백까지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사실에 대해 사야코는 밝고 귀여우니 분명 누가 보아도 매력적인 여성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요시노 같이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도 아니고 기시카와처럼 스포츠 만능도 아니다. 겉모습도 성격도 분명 일장일단이 있기는 해도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없다. 무해할지는 몰라도 재미까지 갖추지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사야코가 나를 싫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별 수 없는 일이었다. 연락이 안 되니 가스캅에 있는 본가로 찾아가 볼까 하고 몇 번이고 고민했지만 사야코가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실행으로 옮기는 일은 불가능했다. 야, 도키타, 듣고 있냐?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서 나는 깜짝 놀라 어깨를 떨었다. 학원 교재를 양손으로 들고 있는 요시노와 들어누운 기시카와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뭐가? 기출문제 중 하나 물어봤는데. 미안. 못 들었어. 다시 말해줘. 당황해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자세를 바르게 했다. 하지만 요시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너 지금 보니까 안색이 안 좋다.
몸 상태 안 좋은 거 아니냐? 우리도 슬슬 회의할 시간이니까 오늘은 일찍 파하자. 가서 일찍 자. 사야코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은 게 운이 좋았다. 요시노가 가장 먼저 일어났고 오늘의 옥상 스터디는 막을 내렸다. 의대 건물을 나와 정문 쪽으로 걷는다. 요시노와 기시카와가 오늘 있는 회의의 발표 내용을 두고 나누는 이야기를 적당히 흘려들으며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 궁리를 거듭했다. 요시노가 부르는 대로 옥상으로 올라와 버리기는 했지만 너무 빨리 집으로 가면 그만큼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만다. 유급이 발각된 이후로 어머니는 기회만 있으면 나를 붙잡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한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신경 쓰고 있는 와중이었다. 어머니는 아마 지금 공부를 해두는 편이 좋다는 둥, 뇌외과 이외의 진료과로 바람 피우면 안 된다는 둥, 그런 충고를 내게 할 것이 뻔하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개업하고 어머니가 이어서 경영하고 있는 병원은 내신경외과 전문병원이다. 설령 내가 현장 실습에 복귀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는 내과나 소아과를 고르지 않고 양친과 마찬가지로 뇌외과 전문의를 목표로 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오늘은 요코하마 역군의 카페라도 갈까? 그렇게 정하고 보이기 시작한 정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걸었다. 이 길고 긴 외길을 터벅터벅 걸으며 기억을 떠올린다. 사야코가 여기에서 문득 피아노 음에 이끌려 제 이부실동으로 빨려 들어갔을 때 일을. 고작 3주 전 일이었다. 오늘도 벌써 저녁이 다 되어가니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악기를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쾌한 트럼펫 소리나 쨍하고 높은 바이올린 소리가 뒤섞여서 흘러온다. 날씨가 상당히 선선해졌는데도 아직 창문을 열고 연습하는 모양이었다. 띠로링. 문득 그 귀여운 소리가 창문 너머에서 들려온 기분이 들었다.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춘다.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본다. 하지만 피아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하물며 해안가 백사장 모래처럼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야코가 연주하는 꾸밈음은 야, 왜 그래? 앞서서 걸어가던 요시노와 기시카와가 내 쪽으로 뒤돌아봤다. 나는 그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관현악 소리가 들려오는 제 이부실동을 향한 채로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어째서야, 사야코? 왜, 내 눈앞에서 모습을 감춘 거야? 갑자기 귀 속에서 장쾌한 음악이 펼쳐졌다. 그때 연습홀에서 사야코가 연주했던 파헬벨의 캐논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들은 사야코의 피아노다. 작은 왼손으로 겨우 5개밖에 되지 않는 손가락이 종횡무진 움직이며 건반을 내달려 소리의 파도를 만들어낸다. 그 파도가 꿈틀거리고 몇 겹으로 겹쳐 음의 바다를 만들고 내 몸 안쪽으로 세차게 뛰어 들어온다. 흐름에 휘말린 나는 어느새 할 말을 잃는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내 마음을 구석구석 채운다. 마치 메들리를 듣는 것 같다. 모리 홈의 광고 음악, 반짝반짝 작은 별, 달빛, 이별의 노래, 아이돌 노래, 지금까지 사야코가 내 앞에서 연주했던 모든 음악이 내 귓가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마음속 깊이 즐거워하며 5손가락으로 도약하던 사야코. 어린아이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캐치볼트쿤을 같이 하자고 말하던 사야코. 소요다이 역에서 옛 생각에 잠긴 내 곁에서 한 줄기 눈물을 흘려주었던 사야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빠른 발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갔다 올게. 요시노와 기시카와를 그대로 두고 정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응? 어디를? 놀란 요시노의 목소리가 뒤에서 쫓아오기는 했지만 대답할 여유는 없었다. 붉게 물들기 시작한 하늘을 올려다본다. 지금 출발해서 딱 적당한 시간에 버스가 도착한다면 최단 시간 1시간 반, 도착할 때쯤에는 새까맣게 어두워져 있을 테지만 그렇다고 누군가를 방문하기에 상식적으로 예의에 어긋난 시간은 아닐 것이다. 기어를 올린 나는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날 일들이 환상이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역시 꼭 가야만 한다. 가스카베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멀리 보이는 화과자 가게로 달렸다. 주변은 완전히 캄캄하게 변해 있었다. 전신주에 붙은 가로등 빛이 수십 미터 간격으로 지면을 하얗게 비추고 있다. 서늘해진 가을 밤 공기가 셔츠 한 장만 입은 상반신을 뚫고 들어온다. 해가 지고 난 시간에 이곳에 오는 건 처음이었다. 길가에는 사람이 다니는 기척도 없고
드문드문 자리한 집에도 대부분 전깃불이 꺼져 있다. 왠지 모르게 낯선 동네에 막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가게에도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다가가 보니 회색 셔터가 내려가 있는 것이 보인다. 그 위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이 가로등 아래 선명하게 밝은 모습으로 보였다. 숨을 헐떡이며 다가가 나 자신의 그림자 때문에 글씨가 가려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적혀있는 글씨를 읽었다.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임시 휴업합니다. 찾아주신 손님께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야노야 100. 임시 휴업. 서둘러 셔터에서 떨어져 나와 목조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2층 창문에서도 빛은 보이지 않는다. 가게 옆을 들여다보니 옆문이 있었고 인터폰이 달려 있었다. 시험 삼아 눌러보았지만 길게 늘어진 벨 소리가 조용히 가라앉은 어두운 밤에 울려 퍼질 뿐 아무리 기다려도 인기척은 들려오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게 명백했다. 여기서 주춤주춤해도 소용없다. 나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외길로 돌아 나왔다. 그대로 길을 건너 다시 달린다. 어째서 사야콘의 가족 모두가 집을 비웠는지는 몰라도 피아노 카페의 사장님께 찾아가 여쭤보면 무언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끔 자동차가 지나갈 때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도로를 그저 하염없이 달렸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카페는 사야코가 곁에 없으니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다. 완만한 커브를 돌아 겨우 작은 통나무집 풍 1층 단독주택이 보였을 때 나는 깜짝 놀라 발을 멈추었다. 카페도 깜깜했다. 전기가 모두 꺼져 있고 안에는 사람 기척도 없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앞으로 나아가 카페 입구에 다가간다. 그곳에는 백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 안내문은 손으로 쓰지 않고 컴퓨터로 써서 인쇄했다. 10월 16일은 가게 사정으로 휴업합니다. 심플한 한 줄 문장 아래에 CAFEPIANISSIMO 사장 가도사와라는 서명이 인쇄되어 있었다. 16일은 틀림없이 오늘 날짜였다. 나는 한동안 문 앞에 우뚝 서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갔다. 거의 2시간이 걸려 겨우 도착한 장소에 목적으로 삼은 인물이 아무도 없다. 피로감보다 훨씬 더 강한 절망감이 나를 덮친다. 환상. 그런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반짝반짝 전멸하며 기분 나쁜 빛을 뿜는다. 정말로 그 기억은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곳에서 업나이트 피아노를 끊임없이 연주하는 사야코의 뒷모습을 지켜보다 못 말린다니까. 하고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런 추억들이 갑자기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감각이다. 기억을 떠올린다. 눈뜨기 직전에 꾸고 있던 꿈을 기억하려고 생각할 때와 마찬가지. 기묘할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붕 떠 있어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떠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알 수 없게 변한다. 자신이 현실 세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영원히 빠져 살고 싶었던 따뜻한 꿈의 세계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는다. 자동차 몇 대가 속도를 높여 내 뒤를 지나쳐갔다. 마치 고독감에 휩싸인 나를 고의로 두고 떠나려는 것 같았다. 그저 서 있는 것도 견디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터벅터벅 처음 왔던 길을 따라 되돌아왔다. 이미 달릴 기력은 없었다. 두 다리의 뼈가 납덩어리 막대처럼 변해버렸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기가 너무 무겁다. 운동화가 딱딱한 아스팔트를 밟을 때마다 찢어진 종이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입에서 숨이 새어나간다. 다음 버스는 도대체 몇 시에 올까? 1시간에 한 대 정도밖에 오지 않는 모양이니 앞으로 몇십 분은 기다려야 올지도 모른다. 쥐어짜는 용기는 박살나 버리고 그 끝에는 낯선 땅의 쓸쓸한 정류장에 혼자라니 도대체 어떤 기분으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려야 할까? 길 맞은편에 화과자 가게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버스 정류장은 내가 있는 쪽이니 건너편으로 건널 필요는 없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길가에 자라난 잡초를 일부러 지근지근 밟으며 걸었다.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든 되리라고 믿고 있었던 나 자신이 바보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 심한 게 아닐까? 갑자기 만나주지 않는 이유 정도는 들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는다니. 건너편에서 천천히 달리는 자동차 불빛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빛이 내 주변을 밝게 비춘다. 그만해, 나는 생각했다.
다른 차가 그랬던 것처럼 엑셀 꾹 밟고 내 옆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란 말이야. 이제 더 이상 밝은 곳으로 끌려 나오기 싫어. 도키타 씨? 귀에 익은 목소리가 주변에 울렸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굳어버리고 만다. 천천히 다가오던 차가 우회전 깜빡이를 켠 채로 길 한가운데에 정차하고 있었다. 뒷좌석 문에서 누군가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창문이 열린 자동차에서 내릴 테니까 잠깐만. 하는 종이 울리는 것 같은 목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다. 바로 문이 열리고 체구가 작은 사람의 형체가 도로에 내렸다. 그녀가 차문을 닫자 자동차는 우회전하여 화과자 가게 옆 주차장에 들어갔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고 했다. 하지만 입을 열 새도 없이 그녀가 이쪽을 향해 달려와 갑자기 내 품으로 몸을 날려 안겼다. 놀라서 꼭 안아준다. 그리고 나는 눈치챘다. 사야코가 어깨를 떨면서 울고 있었다. 사야코의 왼손이 내 셔츠 깃을 강하게 붙잡는다. 우는 이유를 알아차리지도 못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답인지도 모른 채 움직이지 않는 오른팔을 안으며 내 왼손을 그녀의 등을 향해 둘렀다. 토닥토닥 작게 등을 다독여주자 사야코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 내 가슴에 깊게 얼굴을 파묻었다. 미안해. 연락 못해서 정말 미안해. 목으로 짜내듯 말하는 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미안해요. 사야코는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말을 걸지 못했다. 왜 지금까지 연락을 주지 않았는지, 같은 자기 본의의 질문을 이런 상태인 사야코에게 어떻게 던지겠는가. 나와 만나기 전부터 사야코는 계속 울고 있었던 모양이다. 잠시 후 주차한 자동차의 엔진이 꺼지고 주변이 정적으로 가득해지자 사야코는 내 가슴에서 얼굴을 떼고 슥 뒤로 물러섰다. 눈 화장이 조금 번져서 눈밑이 검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내 시선으로 그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사야코가 왼손을 들어 올려 자기 얼굴의 반을 가려버렸다. 길 맞은편에서 자동차 라이트가 꺼졌다.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자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중년 남녀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남성은 양복을 입었고 여성은 기품 있는 검은 원피스를 몸에 두르고 있다. 두 사람은 내 쪽을 바라보더니 꾸벅 고개를 숙였다. 사야코의 부모님이겠지. 나도 급히 두 분을 향해 몸을 돌리고 황급히 인사했다. 두 사람은 소곤소곤 얼굴을 맞대고 귓속말로 대화를 나눈 뒤 가게 옆문 쪽으로 사라졌다.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길 이쪽까지 전해졌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 사야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야코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오늘 만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더는 못 만날 줄 알았어. 오늘 사야코는 군청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요전에 사야코가 요코하마역까지 달려왔을 때 입었던 옷이다. 그대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낮의 태양 아래였다면 서로 시선을 피했을지도 모르지만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선 가로등 불빛 말고는 비추는 빛이 없어 오랫동안 서로 바라보아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사야코에게 건네야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야코도 마찬가지로 내게 말을 건네려고 하지 않았다. 가게 옆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뚜벅뚜벅 사야코의 부모님이 나와 가게 앞으로 걸어왔다. 그대로 길을 건너 이쪽으로 다가온다. 도키타 슈씨 되시나요? 사야코의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렀다. 놀라서네. 하고 대답하자 드디어 만났네요. 하고 기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래도 사야코는 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린 모양이다. 두 분은 인도로 올라와서 사야코 바로 뒤에 섰다. 사야코의 어머니는 마른 몸이지만 사야코만큼 키가 작지는 않았다. 오히려 여성의 평균 신장보다 조금 큰 편이었다. 다만 부드러운 목소리의 톤이나 눈가의 인상이 사야코와 많이 닮았다. 그 옆에 선 사야코의 아버지는 나와 크게 차이가 없는 키였는데 후덕하니 사람 좋은 인상이었다. 아무 말 없는 사야코 옆에서 어머님이 괜찮으시면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손바닥만 한 크기로 포장된 꾸러미를 내밀었다. 과자 꾸러미로 보였다. 얼마 전에도 사야코에게 선물을 받아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런 곳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라는 말을 듣자 거절하려고 해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나는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어머, 가게 안이 캄캄해서 그만 봄 여름용 포장지로 포장을 해버렸네. 사야코의 어머니가 가로등에 비친 꾸러미 포장지를 보고 소리를 높인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사야코가 가져다준 빨간 단풍 포장지가 아니라 단풍잎 색이 옅은 황록색이었다. 제가 다시 포장해서 올게요. 사야코가 갑자기 내가 들고 있던 꾸러미를 향해 왼손을 뻗었다. 내가 놀라서 아냐, 괜찮아. 하고 꾸러미를 뒤로 감추었다. 분명 계절은 완연히 가을이 되었지만 화과자를 산 손님도 아닌 내가 거기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었다. 자, 자주 이야기 들었네. 고맙네. 아야노야로 와주어서. 사야코의 아버지가 긴장한 얼굴로 말을 걸어왔다. 놀변이신지 약간 더듬더듬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면 외동딸을 애지중지 키운 아버지가 딸의 남자친구와 만나는 상황은 신경이 복잡할 것 같기는 했다. 사야코 아버지의 긴장이 내게도 옮겨오는 것 같았다. 아야노야에 와줘서 고맙다고는 하셨지만 굳이 따지면 나는 카페에 간 적은 있어도 화과자는 선물로만 받았을 뿐 제대로 물건을 산 것도 아니어서 왠지 모르게 죄송스러운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어색하게 인사말을 꺼내려고 하자 왼손으로 눈물을 훔치던 사야코가 다가왔다. 요새 계속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내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괜찮아요. 내일은 내가 시내로 나갈게요. 오늘은 좀. 미안해요. 사야코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다음 날 오후 1시 대학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나는 그 장소를 떠났다. 사야코의 아버지가 가스캅에 역까지 차로 태워주시겠다고 했지만 마침 버스 불빛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해서 그냥 버스를 타고 가겠다며 거절했다. 버스에 몸이 흔들리며 오늘 일을 되돌아보았다. 알고 싶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를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사야코 방금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이제야 입에 올려본다. 하지만 적어도 환상은 아닌 모양이었다. 멍하니 그런 생각을 했다. 밤새 여러 생각이 내 머릿속을 휘저었다. 만나기로 한 장소인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잠을 못 잔 내 머릿속은 몽롱하게 흐려져 있었다. 두 눈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살짝 충혈되어 있다. 10월 중순의 선선한 공기가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 주긴 했지만 여러 갈래로 확산되어가는 내 생각을 완벽하게 정리해 줄 만큼은 아니었다. 눈물을 흘리던 사야코의 얼굴이 떠오른다. 어젯밤 나는 봐서는 안 될 무언가를 봤는지도 모른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했어. 사야코와 다시 만나 이야기하길 그렇게 절실히 바라던 내가 이제 와서 만날 시간을 미루고 싶어진 이유는 도대체 어떤 마음의 움직임일까?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의 마음인데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귓가로 경쾌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온다. 타닥타닥탁 어딘가로 다가오고 있다. 많이 기다렸죠. 고개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사야코가 서 있었다. 오늘은 황색 체크 무늬 원피스를 입고 풍성한 라인의 하얀 롱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오랜만에 밝은 장소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다 보니 그 청순가련한 아름다움에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나와 눈이 마주친 사실을 확인이라도 하듯 사야코가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 지었다. 어제 본 울상이 된 얼굴은 어디로 가버렸나 순간 당황하기는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눈꺼풀이 아주 약간 부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대학에서 만나는 건 살짝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요새는 계속 가스카베로 오시기만 했었으니. 아냐, 사야코가 요코하마로 온 적도 있었잖아. 아, 맞다. 사야코가 왼손으로 주먹을 쥔 모양을 하고 가슴 앞에 들어 올려 멈추었다. 오른손이 밑을 받쳐주지 못했지만 통 하고 주먹을 도장처럼 반대쪽 손바닥에 찍으며 아하하는 제스처를 하려고 한 것 같았다. 마침 도쿄가 중간 지점인데 그냥 놀려둔 것 같아서 아쉽네요. 왠지 모르게 사야코의 말씨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다. 나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기뻐하기가 어려웠다. 공부 어디서 할까요? 도서관, 캠퍼스 안 카페도 좋겠다.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사야코가 빙글 돌면서 등에 맨 베이지색 배낭을 흔들어 보이며 학용품, 의욕 넘쳐서 잔뜩 가져왔어요.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위화감이 느껴지는 톤이었다. 옥상이 좋을 것 같은데. 내 말에 사야코는 네? 하고 되물으며 얼굴을 흐렸다. 옥상이라니. 고개를 갸웃거린다. 공부하기 좀 불편하지 않나요?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의외로 공부가 잘 돼. 주변에 사람도 없어서 집중도 되고 요즘 같은 계절이라면 아직 춥지도 않고. 나는 사야코에게 최근 요시노와 기시카와 둘과 함께 3명이서 옥상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옥상에서 공부하게 된 일부터 시작해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과 딱 마주쳐 재회하게 된 일, 그날 바로 술 한잔 하러 간 일, 그리고 두 사람도 옥상에 오게 되었던 일까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사야코의 표정이 반짝반짝 빛나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친구랑 스터디라니, 멋져. 하고 환성을 지르고는 요시노와 기시카와가 어떤 사람인지를 차례로 질문해왔다. 사야코의 질문에 답하면서 의대 건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평일 낮이다 보니 저녁 시간이 되면 들려오는 악기 연습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3교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애매한 시간대라서 캠퍼스 안을 걸어 다니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다. 혹시 요시노 씨랑 기시카와 씨, 옥상에 계시지는 않을까요? 실습 휴식 시간이랑 겹치면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글쎄 어떨까? 확률이 반반이려나. 저 도키타 씨 친구분과도 만나보고 싶어요. 친구인가?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는 어감이다. 뭐 오늘 못 만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약속 잡을게. 진짜요? 신난다. 정신없는 대화를 나누며 엘리베이터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에 탈 때 사야코는 오랜만이네. 하고 감회 깊게 중얼거렸다. 그 말이 아주 잠깐 머릿속에 남아 올렸다. 9층에서 내려서 계단까지 올라가 열쇠가 망가진 미닫이 유리문을 활짝 연다. 눈앞에 청명한 가을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나중에 들어온 사야코가 두리번 주변을 돌아본다. 요시노와 기시카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내 손으로 사야코를 이 옥상까지 데려온 주제에 나는 살짝 안심했다. 갑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은 역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도 잘 모르겠다. 없어서 다행이다. 안도하면서 나는 옥상 한가운데까지 나아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늘은 고전문학을 잔뜩 공부하고 싶어요. 원피스를 풍성하게 부풀리면서 사야코가 곁에 앉는다. 그 거리가 제법 가까워서 심장이 두근 뛴다. 요전에 높임말 도입 부분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알았어. 그럼 일단 저번 시간 복습 테스트를 해볼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로 대꾸하자 사야코는 누가 봐도 심하게 동요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어떡하지? 하고 얼굴을 붉혔다. 배낭에서 꺼낸 공책을 서둘러 펴서 급하게 복습하기 시작한다. 역시 다 까먹었구나.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농담이야. 하고 사야코의 어깨를 살짝 토닥였다. 사야코가 깜짝 놀라 내 얼굴을 바라본 뒤 안심의 한숨을 내쉬고 부끄러운 웃음을 지었다. 테스트는 나중에 하도록 해요. 오늘은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어요. 더 이상 파고들지 않기로 하고 나는 사야코에게서 고전문학 문법책을 받아들었다. 얼마 전에 가르쳐준 페이지 뒷부분에는 연습 문제나 독해 문제가 실려 있지만 전부 넘겨버리고 그 다음 쪽을 편다. 오늘은 높임말의 해설부터 시작하면 되는 모양이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만족스럽게 가르치는 게 가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야코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 그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최근 계속해서 차갑고 괴롭게 느껴지던 옥상의 공기가 지금은 적절하게 청량해서 기분 좋았다. 햇볕의 따스함도 적당히 내 피부로 전해져 왔다. 사야코가 곁에 있다는 오직 그것 하나만으로 내가 자각하는 세계는 이렇게도 간단히 변화하고 마는 것이었다. 나는 문법서 내용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설명을 들은 사야코가 망설임 없이 질문을 던진다. 이상할 구석 하나 없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사야코가 내 곁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고
지난 열흘 동안 그만큼이나 뼈저리게 곱씹었는데 역시 사야코는 자연스럽게 내 곁의 공간을 차지해버렸다. 마치 나와 연락을 끊었던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 어젯밤 울음을 터뜨리며 내 가슴으로 뛰어들어왔던 일을 없던 일로 여기기로 한 듯. 도키타 씨? 어느새 사야코가 던진 질문을 무시하면서까지 생각에 잠겨버리거나 혹은 설명하는 도중에 입을 다물어버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사야코의 왼손이 어깨나 등을 살짝 다독여 주었고 나는 정신을 차리고 고전문학 수업을 계속했다. 사야코도 나름대로 내가 어째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챈 모양이다. 하지만 사야코는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문법서를 읽으며 천진하게 느낌을 이야기했다. 침수 드셨다는 표현, 존댓말 중에서 가장 좋아요. 라던가 모시다라는 단어는 의미가 많아서 복잡해요. 같은 표면적인 부분을 그렇게 긴 시간 나는 사야코를 향해 계속 이야기했다. 거의 수직에 달한 태양이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해 우리 그림자도 길게 늘어났다. 이렇게 언제까지나 사야코 곁에서 몸을 움직이면 살과 살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가능하다면 그 아담한 왼손을 내 오른손으로 감싸주고 싶었다. 하지만 사야코의 왼손을 독점하는 일은 지금의 나로서는 아무래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역시 넘어가지 않고 확인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다. 콘크리트 바닥에 놓은 공책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샤프를 든 왼손을 열심히 움직이는 사야코를 바라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사야코, 제1순위 지망대학이 어디였지? 응? 사야코는 그 자세 그대로 내 쪽을 향해 눈을 깜빡였다. 갑자기 왜 그런 걸? 팸플릿도 여러 개 모았던 것 같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나 싶어서. 사야코랑 같이 있다 보니 왠지 모르게 굳이 이 대학이 1순위는 아닌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들어서. 에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가 1순위죠. 갑자기 억지로 미소 지은 사야코가 샤프를 든 왼손을 얼굴 앞에 흔들며 부정했다. 여기가 아니면 도키타 씨에게 캠퍼스 가이드나 과외를 부탁하지 않았겠죠. 안 그래도 이렇게 뻔뻔할 정도로 많은 부탁을 드려왔는데 여기가 1순위가 아니라면 민폐도 보통 민폐가 아니잖아요. 그런가,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예상하던 대답이기는 했지만 가슴이 따끔 아파오는 일은 피할 수 없었다. 어쩌면 사야코는 알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생각이 스치는 대로 나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고 말았다.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을 거듭하고 있던 일이 탕류로 변해 머릿속을 헤집고 돌아다닌다. 탕류의 파도가 두개골을 안쪽에서 격렬하게 두들긴다. 그 거대한 충격과 흔들림에 견디지 못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를 지르고 싶어질 정도였다. 역시 사야코는 눈치채고 있는 걸까? 왜 그러세요? 사야코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와 나는 문득 다시 현실로 끌려왔다. 고개를 드니 사야코가 불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뭐랄까? 사야코는 대단하구나 싶어서. 네? 어디가? 전북. 집안의 허과자 가게 일을 도운 지도 3년이 되어 가는데 자기 의지로 한 번 더 대학 입시를 목표로 노력하는 점이라던가. 처음 만난 나를 이끌어주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던가. 이런 적극적인 모습 모두가 가지고 있는 면은 아니잖아. 적어도 나한테는 없거든. 중얼거리며 나는 쓱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옥상을 둘러싼 은색 철망 울타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철망 위쪽을 두 손으로 잡고 허리를 기역자로 굽혀 울타리에 체중을 실었다. 어깨 주변 근육이 스트레칭되어 잠을 못 자 쌓였던 피로가 풀려간다. 곧바로 타탁타탁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사야코가 내 곁으로 쫓아왔다. 오른쪽 옆에 딱 붙듯이 서서 내 셔츠 자락을 손가락으로 잡는다. 그리고 살짝 몸을 기대왔다. 예쁘죠? 여기서 본 풍경. 하고 감상을 입에 올리면서 사야코는 나와 함께 캠퍼스를 내려다보았다. 내 어깨 위로 스르륵 검은 머리카락이 걸쳐졌다. 풍성한 샴푸 향이 전해져 온다. 나는 후 숨을 뱉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청백이 뒤섞인 밝은 하늘을 바라보다 보니 저 멀리서 악기 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아주 미약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작다.
제2부 실동에서 누군가가 연습을 시작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만큼 떨어진 곳에서도 들리다니 여태까지 전혀 몰랐다. 어젯밤도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음악에 귀를 기울였었다. 자려고 침대에 파고들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았다. 할 수 없어 방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보았다. 올려다보니 밤하늘에 별이 점점이 보였다. 그때 생각난 게 제2부 실동 연습홀에서 사야코가 연주한 반짝반짝 작은 별을 편곡한 곡이었다. 섬세하고 높은 음이 이어지는 발랄한 작은 악절. 그 음악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방으로 돌아가 휴대전화를 들고 인터넷으로 곡을 검색했다. 입력한 검색어는 반짝반짝 작은 별, 피아노였다. 실은 사야코가 연주한 곡을 듣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녹음하지 못해서 비슷한 피아노 편곡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젯밤 휴대전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곡과 그날 사야코가 가볍게 연주한 선율이 머릿속에서 교차로 흘러간다. 머릿속에서 날아가고 있던 몇 장의 종이 조각이 한 곳으로 모이는 느낌이 들었다. 사야코. 나는 철망에서 손을 떼고 옆을 향했다. 에? 하고 이쪽을 바라보는 사야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가자. 손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긴다. 사야코의 놀란 얼굴이 살짝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어디로? 하고 말하는 당황한 목소리에는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다. 사야코의 손을 끌고 나는 옥상에서 뛰어나갔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